네, 요즘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더 커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할 중산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소장.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산층 하여튼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오늘 고견을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 중산층의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한번? 네, 일단 중산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나온 건 18세기 말에 이제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사에서도 배웠지만 뭐 지주계급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민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눴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상인층이 나오고 공장이 나오고 상인 계급이 발전을 했고요. 그때부터 그들을 부르는 용어가 이제 미들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중산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간 계급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 때 나왔을 때.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중산층을 보는 기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기준에서 가장 중간 지점의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국민이 전체 예를 들어서 영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 벌었다라고 하면 중간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의 중간값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이제 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선진국에서 좀 다르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적절한 지식 수준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잘 통용할 수 있는 매너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산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가 이제 앞서서 행복에 대한 정의처럼 이제 보는 시각이나 시점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우리 소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중산층이 중요하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예. 자,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어떤 중산층이라는 계급이 없었을 때는 정말 위와 아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완충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 나눠질 수밖에 없고요.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이제 중산층 하면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현상 또는 사회의 어떤 이슈나 불평등을 해소할 때 이 중산층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이제 소위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지식을 통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불평등이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소득이라는 것이 계속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것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중산층이 감소된다라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노동 산업이 발전하면은 결국 노동을 파는 사람,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중산층, 신중산층이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치면 우리가 이제 IT 기기를 누구나 쓸 때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차별성 없이 그걸 써서 이제 어느 정도 신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지식이 계속적으로 발전돼서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막중한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인데요. 결국 이 지식의 발전 그리고 지식을 통한 어떤 산업의 발전이 자칫 잘못하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를 들면 육체 근로자들은 더 먹거리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죠.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8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이제 노동에는 시간과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식에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체력보다 이제 많이 좀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부가 거기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중산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리나라의 이제 중산층을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94만 원에서 2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65%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이 비율이 75%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 10%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80만 원에서 94만 원. 그 사이에 그런 현재 기준에서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퍼센트로서 65%. 현재요. 네.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과연 중산층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경제 영역 기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이제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높지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북유럽 선진국이라고 한 곳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부소장님 보시기에 그런 네. 경제적인 소득 순위죠. 그렇죠. 그걸 갖고서 중산층이라고 정의 내리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혹시 잘못 들으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95만 원? 글쎄 말이에요. 95만 원이 어떻게 중산층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제 기사나 이제 내용에 나온 통계를 그걸 그냥 표면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94만 원이 나온 것이냐라는 게 결국 중요한 것일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중산층 감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소위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그러니까 IMF 이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초부터 연구자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부터 OECD 기준 방식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OECD 방식 기준에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한 가지는 모든 소득을 이제 가구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4인 가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아빠 혼자서 4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 400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개인으로 나누게 되면 400 나누기 4가 되니까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만 원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곱하기 4를 하면 360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균등화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요. 혼자 사는 사람하고 넷이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쓰는 비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혼자 사시는 분은 또 집에 TV가 한 대가 있을 거고 4명 사시는 분도 집에 TV가 한 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4명 사시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생활비를 적게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루트라는 걸 씌우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인 가족 기준에서 혼자서 6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내가 사용하는 부양 가족이 4명인데 거기서 루트를 씌워서 2로 해서 그 사람의 실제 여기서 나오는 연봉은 300이 되는 겁니다. 월급 300. 그리고 1인 가구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300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상당히 작아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소위 우리가 쉽게 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좀 분석을 했다라고 보면은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44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인당 이제 우리가 가구에서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440만 원이거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44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네네. 그 440을 기준으로 이제 상위 플러스 마이너스 50% 수준의 돈을 벌고 있는 그분들이 65% 정도 한국 사회에서의 중산층이고 네, 그렇죠. 한 65% 차지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위로 가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고 아래로 가면은 뭐 200만 원 좀 넘는. 네, 그게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우리 부소장님 기준 분류에 따라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250만 원 정도, 200 몇십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한 사람당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중산층이라는 것이 결국 제일 저는 그래서 금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율입니다. 비율. 네, 아까 이제 75%가 65%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95년도에 75%라고 할 때 당연히 금액은 다르겠죠. 근데 금액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사람들이 10%가 줄었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결국 그만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의 폭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산층이 얇아졌다. 네, 그렇죠. 중산층이 계속 몰락해 간다. 뭐 그런 말씀이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상승될 때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올라갔으면 이 중간폭이 75%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금액과 상관없이 어쨌든 물가 상승폭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될 때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올라가지 못한 폭들이 역으로 말하면 10%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10% 정도 줄은 것 자체를 우리가 좀 뭐 이슈를 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좀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봤을 때 아까 95만 원에서 280만 원이었죠. 그 퍼센트가 전체의 소득 인구죠. 소득 인구 중에 65%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4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한 층은
이제 퍼센트가 적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요.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440만 원이라는 것은 4인 가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기를 해서 한 사람당으로 계산을 하면 그것이 이제 95만 원에서 이제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440만 원의 한 가정에 4인 가족에 440만 원을 버는 우리나라 퍼센트가 50%가 넘나요? 아니요. 중간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440만 원에서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정도의 금액을 버는 사람들이 65%.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치면 440만 원에서 마이너스 50%만큼의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2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뭐 4인 가족 그 기준으로 됩니까? 월 220만 원. 그리고 거기서 더 버는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65%. 그 정도로 220만 원 이상 4인 가구 기준으로요. 4인 가구는 이제 아빠도 벌고 엄마도 벌고 네, 그렇죠. 큰아들도 벌고 알바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220만 원은 벌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이게 숫자가 참 애매하고 그렇지만 이게 기준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뭐예요? 뉴스를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요. 실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인 남녀라고 그러죠. 만 19세에서 59세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내가 중산층이다. 내가 한번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부분, 이분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20만 원 버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숫자와 느낌의 갭이라는 것인데요. 분명히 일반적인 통계에서 보여지는 숫자로는 그 정도 버는 게 중산층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 뭐 하류층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하류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분들이 우리 43% 정도 됐고요.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현실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아주 궁금하네요. 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대부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제일 높은 분들이 50대의 서울 거주자 그리고 내가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는 이 정도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중산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서울에서 한 아파트 정도 하나 있고 그리고 뭐 한 금액도 한 뭐 한 월 한 5, 600에서 4, 500 정도 버는 수준이라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느낀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통계와는 좀 갭이 있고 좀 느낌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볼 때는 그래도 상위 10%, 20%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산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라는 말 자체가 갖는 50%의 함정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중산층이 행세하는 거라. 그렇죠. 통계적으로 잡혀있는 중산층의 퍼센트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심해지는 이유 자체가 결국 빈부의 차이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그 50% 안에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소위 소득을 50% 안에 있어도 그렇게 뭔가 내 집을 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없다는 것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월급 있습니다. 받아도 그냥 카드빚 갚고 뭐 내고 하면 사실 싹 사라지는 아무래도 그럼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요. 좀 한 1, 200은 남아야 맞아? 그래야 뭐 외식도 하고 그렇죠. 뭐 저축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하여튼 이러한 문제, 한국장에서 중산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왔던 것 중에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중산층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산층을 구분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규모가 얼마큼일까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 한 채는 최소한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81% 그리고 또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를 본다는 것인데요. 또 이제 30대를 좀 보니까 과거에는 뭔가 부동산보다 30대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큼 있는가가 이제 내가 중산층이냐 아니냐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 아니면은 뭔가 사회적인 규범을 이 정도 갖춘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7% 미만대의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소위 중산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부동산 있고 돈 있고
아파트 한 채를 그렇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중산층이구나. 그리고 나도 그래야 중산층이라고 느끼는구나. 좀 반열에 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근데 이제 것이 부소장님 말씀하신 이렇게 단순한 경제력 말고 네. 다른 가치에 의한 중산층의 어떤 분류 기준이라 그럴까요? 네네네. 그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그분들한테 똑같이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그런 돈 말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이제 76.4%가 나온 것인데 네. 타인의 태도에 대해서 나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학이 있고 네. 나만의 분명한 관점이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중산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확실한 어떤 관점 네. 그리고 문화적 취향이 있고 그리고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이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보는 중산층의 개념이 바로 그런 오피니언 리더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하는 것도 상위 몇 명만의 참여가 아니라 소위 거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것이 경제력에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덮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소장님 분석하신 대로 경제력 문제하고 또 하나의 범주, 또 하나의 범주로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라든가 문화라든가 네. 지식에 대한 가치의 범주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그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중산층의 개념이 흔들린다는 것인데 네, 그렇죠. 이런 괴리감을 좀 없애기 위한 방안 같은 건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중산층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갭이 얼마나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 설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나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구조나 현상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이제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일단은 이제 복지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된다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61%가 우리나라에서 그럼 진짜 중산층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복지나 이런 것에서 과감하게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중산층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 복지나 나머지 것에서 행복감이 느려진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돈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서 관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인 좀 성장 위주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할 일이 또 생겼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